중국이 한 대 얻어맞고 나니까 역시 펀치가 세구나 쟤는. 형님들 요것만 제대로 해주신다면 행복 선언합니다.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중국이 한 대 제대로 얻어맞고 어서 오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잘 다녀왔습니다. 어떻든가요, 중국 분위기? 일단 제가 간 곳은 이제 차로 유명한 곳이고 차. 마시는 차. 네, 마시는 네. 차. 그 차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왔고요. 그다음에 예. 이 낙인 있죠. 이게 도장 글 새하시는 네, 분들. 네. 그 낙인을 새기는 돌이 또 유명한 곳을 다녀와서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한 것, 상식에 대한 걸 많이 배웠고 중국 사람들의 얼굴이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경제를 볼 때 엘리베이터를 타는 직원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경제를 대충 짐작한다 그러잖아요. 예. 첫 번째 길거리에 사람이 없더라. 두 번째 얼굴 표정이 다들 밝지가 않더라. 어디 사계도 그런가요? 상해도 그렇고 제가 갔던 동네도 그렇고. 아,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가 회복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 뒷 배경은 네. 중국 정부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정부의 노력은 공산당의 노력이기 때문에 시장을 향한 노력은 아닌 것 같다. 공산당을 위한 노력이다. 공산당을 위한 노력이다.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장 경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공산당의 집권 세력들이 네. 정치적으로 해법을 찾겠다고 해서 돈을 뿌려봤자 그 돈이 낙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장에 제대로 흩어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 어떤 뭐 활력이나 어떤 좀 희망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군요. 상당히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상해라고 하면 일단 예. 뭐 잘 아시겠지만 홍콩에 있던 금융시장을 빼가져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빼서 전부 다 상해로 예. 옮기고 있는데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왁작지껄함. 중국 그러면 일단 좀 시끄러워야죠. 시끄러야 되죠. 예. 근데 길거리가 아주 조용하고 상해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개지에 보면은 그 차 골목이 있어요. 주로 차를 많이 사람들이 예. 모여서 마시던 뭐 수백 년 된 역사 예. 또 있는 찻집도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을 접해 본 느낌으로는 왜 사람이 이렇게 없지? 조금 느낌이 오네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좀 알려 그러면 물론 뭐 수박 그다길 수도 있는데 예. 도로를 이동하는 상에서 건설 중단된 아파트 모습들. 그다음에 중국은 후분양 제도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를 사놓고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이제 인테리어를 하는데 철골 구조가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보면서 아직까지도 당에서 돈을 안 풀었나? 저기까지는 왜 돈이 안 가지? 뭐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존재한다. 그리고 주로 이제 상해를 갔을 때 느낌은 그러니까 남쪽은 휘상이 있고 북쪽은 진상이 있거든요. 이제 중국 상인들의 종류가 상인들. 네, 예. 우리가 남쪽에서 이제 휘주 쪽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을 휘상이라 그러고 북쪽 북경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상인들을 우리가 진상이라 그래요. 그 진상과 휘상을 연결해 주는 게 운하였고 옛날에 고대 역사에 예. 양츠강과 황하강을 이렇게 이어주는. 근데 이번에 가서도 느낀 게 휘상 쪽에서도 그렇고 상해에서도 그렇고 금융시장 그러면 여의도는 지금 어때요 분위기가? 우리? 여의도요? 예. 여의도 금년에는 조금 일찍 파장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파장 분위기지만 뭐 쏘쏘했었잖아요. 네, 그죠? 네. 중국은 갔어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갔다는 표현이 좀 거친 표현인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면 좀 상방하다 그럴까? 을씨년스럽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 한참 중국 고도 성장을 갖다가 뭐 하고 우샤우샤 할 때보다는 그래서 그런가 우리 뭐 조금 요즘 관광지에 중국 사람들도 예전 같지는 않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박사님 지금 오늘은 밑에서부터 쪼개면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제 최근 들어서 네. 미국의 이제 대형주들 이제 M7은 이제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나 누구나 다 아시는 그런 얘기인데 이 실적 발표 구간을 갖다가 지나면서 3분기 실적 지나면서 이 시총 크고 이 굵직한 종목들이 하루에 뭐 3, 4%씩 빠지거나 오르거나
그러고 나서 뭐 빠지고 나서는 또 시간에 거래해서 뭐 6% 7% 오르기도 하고 약간 정신없이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조금 이렇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이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그동안 아무 염려가 없는 것처럼 보이던 시장이 살짝 걱정이 생기는 듯한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요 지금 이 이슈는. 글쎄, 이제 그거를 네.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 예. 것을 말씀을 드리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짧게 말씀을 네, 드리면 네. 미중 간의 과학 기술의 경쟁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다. 과학 기술. 예, 과학 네, 기술 네. 경쟁. 거기에 과학 기술의 핵심은 아마 인공지능에 관련된 것일 거고,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부품 소재 측면에서는 반도체 관련, 예. 배터리 관련일 것이고, 예. 그거를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그렇게 경쟁이 생겨서 시장에서 제조와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그 돈이 시민들에게 뿌려져야 되잖아요. 예. 그 호주머니에 돈이 좀 예. 차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미국과 중국을 비교했을 때 미국의 시민들은 주머니가 얇아지지는 않는데 적어도 중국의 시민들이라 인민들은 호주머니가 좀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돈을 쓰지 않는. 네. 그래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는 있는데 이게 진짜 돈이 없어서 포커페이스를 하고 있는 건지 네. 돈이 있는데도 포커페이스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중국 현지인의 말씀을 빌리면 불안한 중국 경제를 대변해서 일단 돈을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저축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놓고 주변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이렇게 같이 뉴스를 이렇게 한번 뒤져보면 최근에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하는 중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뉴스로 들으셨겠지만 해외 토픽감으로 레비콘 드라이버가 40대가 중국 공산당에 불만이 많아서 수십 대의 차를 들이받고 나는 중국 공산당이 싫다라는 표현도 한 적이 있었다. 뭐 지난주인가 그랬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놓고 보면 이제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의 타이틀, 그 에스모 글루하고 존슨 이런 분들이 주장했던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의 타이틀이 뭐냐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중산층이 많아지지 않으면 국가는 실패한다. 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입각해서 개인의 잉여와 사유재산에 대한 동기부여를 확증받고 증가시키는데 목적이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 체제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성장은 한다. 중국이 두 자릿수 성장을 지난 78년 개방하고 근 50년 동안 개방을 하면서 성장을 한 건 맞지만 중산층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입증이 되었고 구소련이 그랬고 중국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러는 모습이 학술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근데 음모론적으로 놓고 보면 2003년도 미국 서프라임 채권 ABS 시장에서 채권을 런던 금융시장에서 500억 달러인가 일시 매도를 쳤거든요. 중국이. 거기에 대한 미국의 보복판이 아닌가, 보복편이 아닌가. 너들도 한번 당해봐.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지금 추정한 이 그림자 금융의 부실 부분이 한 11조 달러 돼요. 중국에. 예. 미국이 2008년도 서프라임하고 2019년 코로나 때 돈을 확 풀어낸 게 추정치가 11조 2,500억 달러거든요. 근데 서프라임만 놓고 보면 약 6조에서 7조 달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미국의 2배가량이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부실인데 이거를 공산당이 돈을 푼다고 해결이 될까? 이제 이 질문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중국 경제는 실패할 것인가? 실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되지? 한국 자산 시장은 어떻게 되지? 뭐 불보듯 뻔하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다시 아까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미국의 빅테크하고 요 AI 쪽의 요 트렌드 이게 지금 이제 이 부분을 크게 보는 분들은 이제 인터넷 혁명 이상이다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초창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살짝 어제 뭐 메타니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이런 쪽이 출렁거리면서 사후적으로 갖다 붙인 얘기가 이쪽에 소위 말하는 자본 지출은 그동안에 급격하게 이루어졌는데 이게 지금 수익으로 연결되는 게 잘 안 보이니까 주가가 흔들린다 이런 논리거든요. 뭐 그쪽은 그렇게 해서 이게 뭐 1, 2년 만에 승부가 날 그것도 아니니까 좀 시장이 조급한 면도 있고 아니면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주가가
살짝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또 정치적 빅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좀 줄이자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그러니 요 이제 빅테크의 장기 성장성과 더불어 우리도 뭐 덩달아서 AI 관련주 해서 이렇게 우리도 뭐 분류는 됩니다만 실제 우리 국내에서요 AI 관련한 뭐랄까 할까 성숙도 내지는 어떤 그 단계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는지. 제가 누차이 여러 번 다른 분들에게 네. 말씀을 드리는 게 예. 1990년 디지털 혁명을 보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망이 생기고 예. 그 망을 이어주는 허브로 PC가 만들어지고 예. 그 PC 속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반도체 시장, 디지털 통신 시장 그리고 90년대 중반에 이루어지면 핸드폰 시장, 예. 셀룰러폰 시장이죠. 예. 만들어지면서 1990년부터 21세기 중반까지 소위 디지털 혁명이 산업 주도를 끌고 왔고 거기에 후발주자로서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썼던 중국이 화웨이, 샤오미 식으로 해서 지금 따라오면서 중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는 것 같고 미국과의 격차. 미국과의 격차를. 미국이 언뜻 보기에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조만간에 한국과 일본과 TSMC의 수준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예. 뭐 높다 낮다가 아니라 예. 있다라고 판단한 끝에 이것을 자칫 중국에게 내버려 뒀다가는 자국 내에서의 어떤 경쟁력이 허물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반도체와 배터리를 지금 리쇼링이라는 입장으로 땡기고 있다. 예. 말씀 주시다시피 그러면 그걸 어디다 쓸 거냐. 지금까지는 통신에 썼는데 지금 이준 소장님께서 지금 시계를 푸셨는데 아날로그 시계입니까? 디지털 이거 시계입니까? 완전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죠. 예. 한때 전자시계 예. 숫자로만 딱 비쌌습니까? 쌌습니까? 상당히 비쌌죠. 처음에는 비쌌지만 대량 생산이 되면서 싸졌죠. 나중에는 그거 뭐야? 진짜 헐값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서 스마트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폰, 네. 그 디바이스 가격이 200만 원 정도 하는데 만약에 AI가 탑재된 새로운 6G와 웹 3.0 기술을 가진 예. 또 다른 디바이스를 만들어내서 예. 그 가격을 200만 원대로 맞춰 준다면 예.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로 전환을 할까요, 안 할까요? 뭐 가격이 그렇게 안 비싸다면 가겠죠. 당연히 가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가죠. 5G 가지고 이 정도인데 6G 시대가 예, 들어오고 웹 예. 6.0, 3.0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당연히 가겠죠. 가죠. 그 시대가 AI 시대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AI 시대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그러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이게 빨리 전환이 안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단가가 비싸요, 지금은. 아직은. 근데 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느냐?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KKR하고 에너지 캐피탈 파트너스라고 하는 회사가 예. 500억 달러 투자 결정을 해요. 어디다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어디다 했겠습니까? 뭐 전력회사 만드는 데 투자를 해요. 전력회사. 전력회사. 그러니까 앞으로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전자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형태로 바뀌면서 네. 그러니까 AI 모드로 바뀌면서 예.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우리가 지금 그 스마트폰에 보는 예, 애플리케이션의 형태도 엄청나게 질적 양적으로 변할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홀로그램이 뜰 것이고 스마트 시티의 기초적인 개념이 만들어질 것이고 저 혼자 상상력이 발휘해서 막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뭐 유튜브나 다른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내용들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이렇게 공장에서 시제품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 그 우리 저 아이언맨에서 보던 뭐 이렇게 손으로 휙 펼치면 아, 막 그럼요. 펼쳐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렇죠. 사실 기술적으로야 어느 정도 됐으니까 뭐 헐리우드에서 그런 그럼요. 예. 그게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단가가 예. 비싸요. 비싸서. 거기에 싸지면은 대량 생산 체제가 되면 이제 우리는 AI 시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제 단가를 낮출까? 중국 노동자들을 쓰고 중국 기술을 쓰면 단가가 낮춰지는데 그러면 기술 표준화와 기술 세팅은 어떻게 돼요? 중국 쪽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그러면 그래도 그게 무슨 뭐 벽돌 찍는 것도 아니고 뭐 중국 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쪽에. 중국 인력이라고 하는 게 중국 논문 편수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죄송합니다. 생각하시는 그 노동이 아니고요. 미국의 어지간한 그 아이비리그에 보면은 중국 유학생들이 버글버글 그렇죠. 지금 엔비디아 회장도 젠슨 황이잖아요. 예. TSMC의 사장도 아마 미국 이름을 쓰고 있을걸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름에 그때 8월 초에 나오셔가지고 트럼프가 당선될 수 없는 이유라고 하시면서 몇 가지 열거하셨어요. 네. 저는 그때 뭐 그냥 진행자 입장에서 그냥 입고 다물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트럼프가 저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스펙타클하고 그죠? 어떻게 보면 어두운 수사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쨌든 뭐 음성적이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인상에 남기잖아요. 근데 해리스는 인상을 주는 게 없어요. 뭔가 노이즈 마케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과연 해리스가 되겠니? 라는 말씀인데 고집이 아니고 아집도 아니고 저는 그러기를 바라요. 해리스가 이기든 트럼프가 이기든 상관은 없어요. 단지 차이점은 트럼프가 승리하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원펀치 원킬 이런 식이 될 거죠. 근데 해리스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냄비 안에 들어가 있는 끓는 냄비 안에 들어가 있는 깨구리처럼 세계 경제가 좀 어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 다 미국의 국가 이해관계를 추구할 테니까. 근데 하나는 굵고 짧게, 또 한 사람은 성격상 서서히.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별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세계 질서의 어떤 그 선순환적 변화를 바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막 늑비공처럼 막 튀고 정신없이 정리가 안 되는 그런 것보다도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가는 방향에서는 해리스가 낫지 않느냐는 생각은 저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 29년 경제전망 대예측 책을 내면서도 해리스가 당선될 거라고 저는 시나리오를 그렇게 봤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체경합주 문제를 놓고 근데 하루 자고 나면 엎치락뒤치락 해요. 지금 또 해리스 쪽으로 유명한 유리한 또 보고를 하는 신문사 쪽은 그 미리 예비 선거 사전 투표하잖아요. 네, 예. 사전 투표 결과는 뭐 두 자릿수 이상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공화당원들은 사전 투표 어지간하면 안 가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공화당 내부의 분열. 도 무시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공화당 내부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거나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이왕 공화당 내부의 상원 의원들 중에서도 나는 해리스 지지할란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라이노, 리퍼블리컨 인 네임 온리 이름만 공화당인 애들 많잖아요. 많죠. 예.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예. 말하면. 근데 저는 느낌에 지금 뭐 주식시장 변동성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는 트럼프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세계 경제와 정치 외교의 질서 변화를 전환기적 어떤 변화를 제대로 가져가려면 또 그런 기회를 가지려면 해리스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설마 이제 진짜 선거 해봐야 오늘이 금요일이고 토일 월 화 네. 우리 시간으로 나흘 남고 미국은 오늘부터 포함해서 닷새 남았는데 그 전에 설마 저 뭡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투닥투닥 아야 정도로 끝나는 거지 저 이란 이스라엘 사이에 뭐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 이어서 뭐 더 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또 북한도 뭐 쌓아 올리고 이렇게 샀는데 어제 예리한 질문을 주시네요. 이어서 이 판 더 키우면 안 되는데. 예리한 그러니까 바로 이제 판 더 키우면 안 되는데 이 말은 나는 심정적으로 해리스 지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뭐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해리스한테 한 표 줄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에요. 아니요. 트럼프예요. 그래도 저는 솔직한 얘기로 예. 나중에 뭐 해리스가 되고 나서 이제 이런 진행자 노릇도 못 해먹을지도 몰라도 미국이란 나라에 예. 미국이란 나라를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라고도 알고 있지만 네. 그래도 그 얼굴 마담 자리에 해리스 같은 그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는 게 이제 그 부분인데 경제적인 측면이나 정치 외교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또 대중국의 어떤 견제책으로 놓고 봤을 때 트럼프의 임팩트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부자 감세, 이민 규제, 관세 부과 이런 것들은 세계 경제에 상당한 소용돌이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그냥 제대로 맞을 때 제대로 맞고 비실비실 거리면서 회복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해리스의 정책처럼 좀 잘게 짬펀치를 맞대 그렇게 되는 건 맞는데 천천히 그렇게 상태로 가는 게 맞느냐를 놓고 봤을 때 저는 후자를 택하고 싶다는 느낌이죠. 물론 빨리 얻어맞고 그냥 기절했다가 금방 깨어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제가 평소에 하는 곽수정 박사님 스타일이 아니신데 저 같으면 그냥 예, 아싸라게 한 방 맞고 한 방 맞고 예. 한번 실려갔다가
빨리 퇴원하는 게 낫지. 시름시름 앓는 것보다. 아니 머스크가 지금 우리 국내 언론에서 보도되기를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주식시장이 폭락을 할 거다. 머스크가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고 누가 X에다가 이래 해서 즉 트럼프가 되는 걸 싫어하는 세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혼란이 오는데 거기에 absolutely true라고 이제 그걸 한 거예요. 동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아마 큰 충격은 있겠죠. 충격은 있는데 그러고 나서 빨리 회복되고 제대로 가자는 얘기죠. 그게 이제 중국과의 역학관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펀치를 날렸는데 중국이 한 대 얻어맞고 나니까 역시 펀치가 세구나 쟤는 내가 범죄발 애가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하면 형님들 제가 문호 다 열 테니까요. 달러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 자본시장 다 가져가세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 시장도요. 여러분들께서 돈만 투자해 주시면 11조 달러의 지금 부실이 있는데 6조 달러만 채워주시면 우리가 나머지 6조 달러는 채울게요. 우리 외환보유고 지금 3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한번 봐주세요. 우리도 크레딧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걱정되는 건 형님들이 다 오셔갖고 또 우리나라 시장의 자본시장을 다 가져가시면 도대체 우리는 14억 인구는 뭘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형님들 요것만 제대로 해주신다면 우리 언제든지 항복하고 배 깔고 여러분 저 형님에게 항복 선언합니다 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중국이 한 대 제대로 얻어맞고 지금 이 와중에 네. 북한이 뭐 러시아 파병을 했고 뭐 어제 ICBM 비스무리한 것도 쏴 올리고 여기도 이제 그거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외교 안보 채널 지금 어떤 색깔로 어떤 전략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또 대응해야만 합니까? 도덕성이 없죠. 왜 제가 도덕성이 없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외교 안보는 국가의 실리를 현장에서 직접 이해관계로 따져가지고 계산으로 바꾸어서 전자계산기 두들겨가지고 바로 계산해가지고 답을 내야 되는 게 외교 안보거든요. 네. 북한이 이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미국에게 어떤 힘을 과시해서 쏘아 올렸다. 그리고 8,000명이든 10,000명이든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했다. 이게 3차 대전의 빌미가 될 것이다. 푸틴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다. 김정은이 어떤 정치 자금이 모자라고 있다. 도대체 수많은 이야기들이 막 번져가고 있어요. 예. 어느 게 정답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뭐. 그런데 푸틴이 북한에 왔을 때 분명히 조로 신방위 조약을 체결했거든요. 전략 핵기를 동맹을 체결하고 갔거든요. 네. 그 와중에서 배척이 된 나라가 있어요. 중국이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러시아와 손잡고 러시아의 지원을 앞으로 계속 받을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나. 이제 중국은 버리는 카드인가. 절대 그렇지 않죠.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때로는 중국, 때로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이제 앞으로 지원받을 나라가 두 나라가 더 남았죠. 미국하고 일본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의 뭐 전략적, 전술적 행동으로도 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피상적인 어떤 현상을 놓고 우리의 고단위적인 어떤 계산으로 생각을 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국과 북한, 러시아보다는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일본과 미국으로부터의 협력 아니겠는가. 그러면 일본은 납치돼간 일본인들 돌려달라. 그러면 조1 협약을 통해서 일제 때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을 돌려주겠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미국은 경제 성장을 할 때 미국이 필요하면 지원해 주겠다. 한국 주한미군 철수 문제 이건 논외로 하겠다. 뭐 이런 간에 협상이 이루어질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바보라 그래도 지난번 베트남 회의에서 봤을 때 상당히 고단위 전략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흔히 하는 말로 약간 돌아이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전략적이고 상당히 신중한 면도 있어요. 단지 말과 행동함에 있어서 상당히 좀 스펙타클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신체분들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허풍 같은데도 좀 강해요. 그리고 수사 말로 표현하는 것들이 좀 되게 다크해요. 어두워요. 팬다, 두들긴다, 죽인다 뭐 이런 표현을 써버리면 상당히 강한 이미지는 비춰지는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제조업자가 아닌 부동산 중개업자가 말하는 그 톤이 저는 일반 기업가의 톤과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사위 보기 싫어하는 직업군 3개 부동산 중개업자, 자동차 딜러 또 한 명이 있는데 이건 뺄게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도 잘해서.
이거 갖고 또 꼬리를 이어가고 가니까 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사이에서도 많은 또 이렇게 토론거리와 논란거리 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가서 또 그거 당장은 또 어디 안 가시죠? 자야 됩니다. 지금 중국 가서 어제 새벽에 도착을 해서.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